요새 제가 동영상을 드문드문 찍고 있죠. 오늘은 최근 막 주식시장이 막 정신없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전체적인 걸 쭉 훑어본,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쭉 훑어보고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정리를 좀 했는데, 오늘도 이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민간 대출이거든요. 은행에서 민간들한테 대출해준 총량인데, 보시면 총량이 안 늘어나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이게 안 늘어난다는 뜻은 뭐냐? 매일 누군가는 대출을 갚고 누군가는 새로운 대출 받겠죠. 혹은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을 안 해주거나 연장을 해주거나 이렇게 이제 반복될 겁니까? 되겠죠, 은행에서. 근데 그 중에서 대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총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옆으로 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은행에서는 총 대출 잔고는 늘어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계속 그냥 서 있다는 거예요. 일정 수준에서. 이거는 공격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고 있다는 뜻인 거죠. 사실은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업 대출을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패턴이 눈에 보이고요. 가계 대출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뭐 70%가 GDP 70%가 가계 소비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 가계 대출 같은, 가계 신용 대출 같은 걸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 약간 이렇게 둥글게 상단을 머리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있거든요. 빨간 거는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금액입니다. 증감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7% 빠졌고, 이 이전에 이제 높은 데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은행들이 가계하고 기업 합한 민간한테 대출해주는 총량 규모는 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는 이제, 기업은 이미 두들겨 맞고 있고요. 머리를, 정점을. 가계는 조금씩 강도가 줄어들고 있어서 민간 쪽으로 은행이 자금 공급이 점점 약간 둔화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유럽을 보면 이게 유럽 민간 대출 총액이거든요. 이게 총 잔고에. 근데 보시면 얘는 작년 9월부터 지금 개걸음을 치고 있죠.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거든요. 유럽은 가계 대출이 올 초에 들어서부터 늘어나는 강도가 멈춘 상태입니다.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어요. 최근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한테, 가게한테 지금 대출을 제대로 안 해주려고 하는 쪽으로 유럽은 이미 들어갔고, 미국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약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야? 전조증상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고, 요거는 22 데이터였고요. 이거는 뭐 프레드 쪽의 데이터입니다. 매크로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급증했어요. 여기 쭉 있다가 위드 코로나 들어오면서 탕 튀어서 올라갔죠. 그래서 계속 그 전체 대출은 늘어나는데, 요거는 뭐냐면 미국 그 대출 이외에 여러 가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시장 안에서. 그래서 실물 경제 안에서 하여튼 자금 조달하는 모든 파이낸싱과 관련된 걸 총 누계한 것에 그 매월 증감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매월 들어가는 금액. 그 들어가는 금액이 플러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전년에 신규로 들어간 금액 대비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면 한 45%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나되 전년하고 동기 대비로 그 시기에 그 전년과 비교해서 들어간 금액의 총 양 규모를 보면 이게 약간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 우리가 위드 코로나 들어와서 좀 공격적으로 뭔가 자금 흐름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이 좀 이따 보면 이제 다른 데이터들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요거는 자주 보여드렸던 대출 기준이거든요. 이제 공격적으로 다 미국입니다. 다 대출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가계 모두 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금 수요예요. 미국에 보시면 자금 수요가 급락했는데 반등했거든요. 2분기에 반등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 반등한 게 뭐냐면 가계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오토론입니다. 기업은 계속 아래로 그 수요가 급락하고 있어요. 수요가 굉장히 줄고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가계만 살짝 들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출 기준을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쥐어짜는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내려가다 다시 반등했다는 얘기는 이게 경기 사이클이 좋아서 내가 대출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더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한계점에 몰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미 한번 데이터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한 30% 자기 가처분 소득의 30% 정도를 내는 구조라고 지금
그 무디스인가요? 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없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의 부담감이 커서 이런 신용대출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의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비나 투자를 위한 수요일 수도 있지만 한계점에 몰려서 일어날 수 있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이거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대출 기준인데 작년 이렇게 아랫방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강세로 보이고 있고 그나마 이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는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기준이.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낮은 수준을 안 하고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준은 움직이고 있지만 좀 전에 봤듯 민간 대출이 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 그 총액 잔고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잖아요. 가계, 유럽 가계의 총액 잔고인데 이게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좀 느슨해진다고 하더라도 가계 쪽에서 결과적으로는 대출 총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은행 시스템에서 자금을 부어주는 거는 지금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거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수요거든요. 이 수요인데 대출 수요인데 대출 수요는 쭉 내려가 있죠. 특히 여기 보시면 이게 크레딧 카드, 엔터프라이즈, 컨슈머 크레딧 이게 소비자 신용 빨간 거. 요게 이제 소비자 신용이고요. 요게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란 거. 이런 수요가 좀 아랫방향에 있는 위축된 쪽에 있기 때문에 신용 상태, 그러니까 신용이 확대되면서 소비나 이런 쪽, 투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일단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디맨드, 이것도 디맨드고요. 이거 전체 대출에 대한 수요인데 보시면 위드 코로나가 1쿼터부터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시면 59에서 78 팡 튀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62대로. 그래서 모든 수요가 보시면 1쿼터에 급증했던 게 2쿼터에 다 깨져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어프로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인난 거죠.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승인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승인한 게 보시면 55.6이거든요. 이거 이전에 있었던 데보다 오히려 승인이 더 낮아요. 위드 코로나 간 다음에. 그러니까 은행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느냐? 중국도 그러질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보입니다. 다만 이게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거든요. 이거는 SIFMA 이 데이터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건데 미국의 여기 보시면 그레이드급 이게 작년 5월 이게 올해 5월입니다. 이 연두색이 투자 등급성 채권. 그다음에 요 파란색 옅은 하늘색이죠. 요게 하이드 채권이거든요. 근데 투자 등급도 그렇고 하이드도 그렇고 발행량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하이드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배 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그 자본시장 좀 전에는 대출 시장을 본 거고 자본시장이 뭐 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 위드 코로나로 넘어갔잖아요. 이건 FTSE 러셀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 하이드 채권 관련된 정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인덱스인데 요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이드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스프레드거든요. 이게 스프레드인데 이게 보시면 스프레드는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위드 코로나 들어가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뭐 이런 관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자금 수요가 많아지니까, 아니 자금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이드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를 움직임을 보면 중국 시장이 그렇게 지금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부실 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국 파산이거든요. 이거는 미국 파산재단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게 파산이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5월달 대비해서 23% 늘어났고요. 이게 구조조정이거든요. 구조조정 들어간 거는 100%가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파산 종류들이 있는데 그 파산 한 2개를 하면 총 파산이 전년 5월 대비 한 23%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구조조정 요거 들어간 것만 별도로 뽑아보면 10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파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 파산 데이터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트레이드 이코노믹스 데이터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파산이거든요. 파산 관련된 데이터인데 12월까지만 나왔습니다. 얘가. 그래서 라스트 3months 2020년 그러니까 최종 12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쭉 퍼센테이지가. 쿼터별로. 그 전 쿼터 대비 증가율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유럽도 이제 이 신데이터가 나오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중국도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미국 데이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캐치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파산 진행되는 것도 사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PMI 지수거든요. PMI 지수인데 일본 같은 경우 주식시장 날아가고 있지만 PMI 지수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49.8.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제조업이 일본도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 업종하고 최근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단기적 호황, 뭐 워렌 버핏의 발언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일본 주식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보다 쌌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단기적 반등의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PMI 지수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이 안 좋은 게 뻔히 눈에 보이고요. 보시면 이제 전월 대비 이렇게 낮아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다 낮아지고 있잖아요. 케이스가. 물론 여기 보시면 얘는 올랐죠. 중국 같은 게 살짝 올랐는데 아직 수축 국면에 있고 지금 위드 코로나 들어간 뒤에도 깜짝깜짝 헤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지수가 있는데 서비스 업종은 좋은 쪽에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40% 아예 수축으로 다시 들어갔고 나머지 것들도 좋은 상황에서 약간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당간당한데 50.3으로 요번에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좀 저도 심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긍정적으로 서비스업처럼 튀어서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문이거든요. 신규 주문인데 전체 주문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 쪽에 미국에 옆으로 지금 약간 최근 두 번 연속 들리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요게 연두색이 이게 이제 국방을 뺀 거. 이거 밑에는 항공을 뺀 거거든요. 항공하고 국방을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더 내려가요.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지금 신규 주문을 그나마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건 전체 판매거든요. 전체 판매 요게 리테일 세일인데 판매나 리테일 세일이 강력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옆으로 개걸음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중요한 건 밑으로 아래로 깨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중국의 PMI 지수거든요. 중국 PMI 지수에 보면 거기 신규 주문이 나와요. 이 제조 PMI 지수에 보면 요번에 나온 겁니다. 보시면 48에서 53 올해 52등계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54로 떴다가 다시 53, 58.8, 58.3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죠, 지금. 제조업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게 그 비제조업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비제조업 부분에 여기 뉴오더 나오죠. 보시면 얘도 올해 초에 55.8로 급등, 57 급등했다가 56까지 갔는데 갑자기 46, 9.5로 뚝 빠졌어요. 신규 주문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중국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긴 한데 정부에서 그게 계속 경제를 뜨겁게 끌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규 주문이 그렇게 세질 않은 거 보면. 이 유럽이거든요. 유럽인데 유럽은 보시면 4월 달에 나온 게 마지막에 6월 달에 나온 것도 있고 4월 달에 나온 거 5월 달에 나온 것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감소했죠. 이거는 동등하고 덴마크는 살짝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터닝했습니다. 근데 핀란드 내려갔죠. 프랑스 내려갔죠. 이거 마이너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들리고 있긴 했지만 마이너스에서 헤매고 있고 보시면 독일 내려갔죠. 그리스, 요게 헝가리, 폴란드, 뭐 밑에 보면 스웨덴 살짝 증가했네요. 스페인 마이너스 헤매고 있죠. 이게 영국입니다. 줄었죠. 유럽도 신규 주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가 뭐냐면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동률 올라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계속 깨졌다가 최근에 가동률이 조금 들리고 있긴 하고 다른 지역 뭐 예를 들면 얘가 유럽이거든요. 요거 독일이네. 요게 독일이고 요 빨간 거 요게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있죠 이거 짙은 파란색. 요거 유러피언 유니온이고 잠깐만 미국이 보자. 이게 파란 게 이게 미국이네요 이게. 네, 요게 미국입니다. 미국. 올라왔다가 가동이 살짝 내려왔다 들려 올라오고 있고 요게 요게 독일이고요. 요 빨간 거 요게 유럽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쭉 가동률이 빠졌다가 살짝 들리는 상황이고 글로벌의 빅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그렇게 넉넉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투자거든요.
이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투자가 전부 다 쭉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여기 보시면 이게 연두색 있죠. 이게 미국의 민간 전체 투자 금액이거든요. 민간 전체 투자의 리얼입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거. 얘가 그나마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 게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개걸음을 치는 가장 주된 요인, 뭐 그거는 지금 이제 비제조 부분 같은 경우가,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 빨간 게 미국 전체고, 이게 그 미국의 비제조 부분 투자고, 연두색이. 그다음에 이게 제조, 이게 비제조업이라네. 이게 거주, 죄송합니다. 얘가 거주 이외 투자. 그다음에 빨간 게 두 개 합산한 겁니다. 이거는 GDP에서 이제 투자, 민간 투자를 이제 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투자가 약간씩 내려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민간의 그 거주 투자가 상당히 빨리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 주택 관련된 투자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놓고 봐서는 얘가 투자가 밑으로 계속 꺼지기보단 살짝 들려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으로 놓고 보면 이 거주용 투자가 비거주용 투자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거든요. 이쪽이 금액인데, 여기 보시면 이건 뭐 6,600억 달러 뭐 이렇게 되지만, 이쪽은 3조 달러, 이게 조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이 주택 부분이 살짝 살아난다 하더라도 비거주용 부분이 깨지게 되면 이 추세는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통계당국에서 나온 거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그 투자가, 고정자산 투자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투자거든요. 증가율인데 보시면 마이너스죠. 계속 깨지고 있다가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살짝 들렸는데, 그 들린 강도가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미 공식적으로는 이미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부양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중국은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주택을 짓는 걸 중국 당국에서 원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준공하고, 그러니까 착공을 했는데 완공하지 못한 거는 일단 완공을 해가지고 입주는 시키는 형태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기존 신규 착공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는 그런 쪽, 억누르는 그런 쪽으로 현재 가고 있다고 데이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거는 그 UN 무역개발협의회 데이터인데, 얘가 이제 리얼 데이터 글로벌에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분기 대비 그 무역 수출 제품하고 서비스 수출하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을 측정하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글로벌 무역 중에서 그 전분기 대비 증감률을 가장 최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도는 모르겠습니다. 최신으로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여기 전분기 대비 여기서 깔짝깔짝 움직이다가 급락했습니다. 이거는 물량 단위고요. 얘는 지금 물량 단위고, 얘는 금액 단위거든요. 금액 단위는 더 심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니까 가격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겠죠. 그러니까 물량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금액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서비스가 그나마 살짝 버텨주고 있긴 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게 글로벌 주요 국가들 무역 동향이거든요. 이게 보면 수입 동향인데, 보시면 이게 수입 자체는 아랫방향으로 다 꺼지는 느낌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빨간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위드 코로나 살짝 들렸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세차게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다 수입은 깨지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얘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급등해서 올라갔죠. 중국이 급등해서 올라갔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거의 안 보이고, 이 보라색 같은 경우 있죠. 이거 보라색. 이게 미국의 수출입니다. 수출인데 요 수출만 조금 이제 윗방향으로 들려 올라가고 있다거나, 추세적으로는 살짝. 근데 이제 강도도 최근 보면 작년 7월 이후에 강도가 사실 줄고 있죠, 조금씩. 그래서 최근 강도가 좀 늘어나는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중국이 급등해서 올라가는 거 말고 다른 영역이 급등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가라고 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다만 수입은 전체적으로 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입의 가치가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물동량과 총 수출입 다 합한 그런 물량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아래로 깨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월까지가 최종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랫방향으로 이제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화물에 대한 화물 운반선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압력 관련된 지수인데, 이 물동량이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이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압력 지수가, 서플라이 체인의 압력 지수가 지금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지를 못하고 힘을 계속 잃다는 얘기는 이만큼 느슨하다는 얘기죠.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이거는 BDI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건화물 운임 지수인데, 최근에 건화물 운임 지수가 좀 들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바닥을 치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면서 방향성을 지금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글로벌 경제의 건화물 영역 쪽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종합 컨테이너 인덱스지거든요. 이거는 프레이터스 데이터인데, 얘도 지금 컨테이너 지수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하고 소비인데, 요 파란 게 이게 리얼 리테일 세일이에요. 소매 판매, 실질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보라색 있잖아요. 이 보라색이 뭐냐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는 것의 실질 데이터 중에서 제품을 사는 거, 서비스로 구매하는 거 말고 제품을 사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과 제조업이 먼저 꺼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따라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리테일 세일이 조금씩 이때 작년 4월 이후에 조금씩 실질 강도가 좀 조금씩 줄고 있는 거 아닌가. 소매 판매가 실질이.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 약간 들리긴 했는데, 이 들린 이후에 다시 힘을 잃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 PC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주는 패턴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죠. 지금 최근까지는 보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질 소매 판매의 강도가 줄면 그거 이후에 이제 이 그러니까 제품 소비, 요게 주는 패턴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따라오는 방향을 보이는 게 일반 패턴이거든요. 다만 보시면 이 버텨요, 잘. 쭉 꺾여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다가 살짝 또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미국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맞아, 요거 더 보고 얘기를 드릴까요? 이게 중국입니다. 네, 이게 중국이거든요. 이게 중국 소매 판매인데, 여기 보시면 소매 판매, 요게 제품, 소매 판매 중에 이제 제품 구매 금액이고, 요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최근 위드 코로나 가면서 살짝 들러 올라와서 약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중국도. 근데 강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유로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드 코로나 들어가서 그나마 제품 구매량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 유럽 쪽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로선입니다. 빨간 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보시면 작년 중반부터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리테일 세일이 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쭉 빠지고 있죠, 지금. 강도가. 그래서 미국은 빠지고 있진 않은데, 제품 영역은 이제 리테일 세일 쪽은 간당간당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건 리얼이 아니고 명목인데, 얘는 명목 자체가 이제 지금 약간씩 힘을 전년 동기 대비 잃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강력하게 지금 빠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소매 판매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리얼 데이터로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제품과 관련된 개인 지출도 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중국이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미국 서비스는 아직도 잘 가고 있고, 서비스는 경기 수축의 국면에 들어가서도 일정 부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기업과 가게한테 자금을 공급해주지 않는 건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문제가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중국 같은 쪽에서 부동산 관련된 쪽이나 이런 쪽에 투기등록성 채권은 조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신규 주문 관련돼서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동률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무역 전체 움직임을 보면 그것도 그렇게 뉘앙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전화가 와서 제가 이 녹음 잠깐 끊었거든요. 어디까지 말을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일단은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계 소비가. 미국은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이미 이제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미국은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집이 없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살기가 어렵고, 주택을 구매해서 모기지를 내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득이 좀 일정 부분 높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계속 미국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보수 쪽과 관련된 액션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 청산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조금씩 더 안 좋은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심리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급격히 뭔가 깨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면 위드 코로나나 이런 걸로 간 중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원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미국이 그렇게 세차게 꺼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양단에 맞붙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상업부동산 문제가 크게 터질 거라고 얘기들은 지금 예상들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크게 터지면 그 부분이 좀 강력하게 밀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미국 경제가 잘 버티면서 경기 수축이 그렇게 세지 않게 살짝 랜딩을 하면서 좀 더 경기 수축의 정점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밀려 올라왔잖아요. 이게 SPY, 그러니까 S&P 500 지수 ETF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메가캡, 이제 규모가 상당히 큰 거고, 라지가 아니고 메가가 훨씬 더 큰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스몰캡이거든요. 보시면 메가캡이 거의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올라가고 있고, 최근 보면 이제 5월 말부터 이 메가캡은 끌려 올라갔고 소형주들은 못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걔가 살짝 들려 올라가긴 해요, 사실은. 근데 얘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 올라가는 강도가 계속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들어오면서 이제 확 들어올린 게, 시장의 그 일정 부분은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블 형성 얘기를 왜 드리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 퍼배수가 219배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셀즈포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AMD도 있고, 여기 AMD죠, 이게 400배. 배수들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일정 부분이 있어요. 일로 가면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봤던 건 기술주들이고, 이거는 민감주거든요. 민감주는 지금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퍼배수 300배가 넘죠. 그래서 실제로 일정 부분에선 지금 전체 다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정 부분에선 지금 버블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일정 수의 주식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동안 봤던 비트코인 버블도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밈 주식도 난리를 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크 펀드 아시죠? 돈나머니가 했던 것들. 그렇게 다 버블을 거치면서 내려왔는데, 요번에도 일정 부분 AI가 상당히 단기 버블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요걸 보면, 이게 메가캡 관련된 주식이거든요. 보시면 최근 좀 전에 봤던 이 차트상에서 이 빨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메가캡 중에 기술주만 뽑아낸 거고, 이거는 메가캡 전체입니다. 기술주는 아니고. 보시면 여기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미친 듯이 폭발해서 올라갔는데, 얘가 미친 듯이 위로 들리지 못하고 있죠. 이건 마지막 끝자락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게 거래량이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못 들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군가 대규모로 털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못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때문에 던져주는 걸 훨씬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씩 위로 올리면서 던졌겠죠. 그러면서 쭉쭉 위로 끌려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대규모로 이렇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떠받쳤다는 얘기는 대규모로 누군가 턴 게 아니냐, 이게 떨어질 징조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드리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게 이게 좀 미들캡 아까 스몰캡 쪽에 있는데 얘는 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움직임이 사실은. 그리고 펀드 플로우를 보면 이게 자금 유출입이거든요. 이 미들캡은 사실 큰 자금 규모가 한번 빵 들어왔고 크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고요. 좀 전에 왔던 메가캡 같은 경우에는 자금 펀드 쪽에 자금 들어온 게 아직 계속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쭉 빠진 거 이외에는 최근 한 달 동안은 계속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게 시장으로 밀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열려 있다. 하지만 AI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AI의 버블이 일정 부분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버블은 또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꺼지는 게 아니고 더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뭐 한번 꺼지는 거 보면서 매도를 쳐도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뉘앙스를 드리면 이미 작년부터 조정 이후에 한번 들린 다음에 깨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올해도 사실은 많이 올라가야 여름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전에 이미 깨지는 거 아니야라고 정점 온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판단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이후에 몇 가지 엔비디아나 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까지 나오면서 어떤 버블이나 최종 스몰 버블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경기 수축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전체적 지표를 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정확히 어느 시점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용 지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가끔 보여드렸지만 이게 파란색이 전체 고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고용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두색, 요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요게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인데, 최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서 급격히 들리고 다시 한번 머리를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는 게 이제 들리는 걸로 봐서는 얘도 좀 있으면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계속 실업수당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실업수당 청구 숫자가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보다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점을 치고 고용 숫자가 둔화되겠죠. 어느 시점에.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이 고용 둔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실제로 경기 수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데이터를 보면 이게 뭐냐면 파란색 데이터는 요거는 신규 고용에서 해고를 뺀 거예요. 얘가 위에 있는 파란 게, 이 빨간 게 신규 고용이고 파란 연두색이 해고거든요. 이 빨간 게 신규 고용, 연두색이 해고. 그다음에 이거는 고용에서 해고를 뺀 거. 근데 이제 장기 추세를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빨간 게 위에 있죠. 고용이 위에 있고 밑에 해고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뒤집힙니다. 지금도 일단 고용이 위에 있고 해고는 밑에 있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이 두 개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확정 오면은 추세적으로 두 개가 올라가는 게 일반 패턴이거든요. 올라갔다가 이제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가면 내려오거든요.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확대해 보면 해고에서 고용의 숫자를 뺀 요 사이,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고용된 거에서 해고를 빼니까 순 고용 숫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그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반등은 했는데 이게 추세적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숫자가 한 30만 정도에서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패턴을 보면 이 과거에 이렇게 숫자가 20만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규 고용 숫자가. 근데 이게 30만 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순 고용 수가 내려오고 있지만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도 해고도, 그 다음에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가 이제 경기 사이클이 좋으면 청구 숫자도 줄거든요. 고용은 늘어나면서. 그러던 게 이제 이렇게 터닝해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고용이나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터닝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고용시장이 일정 부분을 식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반기나 내년 초반부가 되면 이제 실제로 경기 수축 국면으로 가고 있는, 전체 고용 숫자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기업 실적이 예측치보다는 잘 나왔지만 이게 미국의 기업의 전체 이익이거든요. 전체 이익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3분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 이후에 이게 하나는 재고하고 투자를 포함한 거고 포함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작년 4분기부터는 이익 구조가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2분기 실적 발표가 실제로는 기대치보다 못하게 나오면 그것도 역시 주식시장을 아랫방향으로 짓누르는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사전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핑계로 7월달 중반쯤 되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을 핑계로 최근 만들어진 이제 AI 버블이 정점을 치고 밑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7월달 인상도 역시 그때까지 이제 주식시장이 머리를 들고 있다가 이번 달 인상 근접해서 또 다시 머리를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 판단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긴 거일 수도 있고 짧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긴 흐름에서 놓고 보고 내가 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포지션을 상당히 줄이는 게 맞는 거고, 단타 매매를 해서 이익을 내고 또 다시 긴 거에서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포지션은 늘리는 걸 권고드리기보단 일단은 좀 더 지켜보다가 빼는 게, 포지션을 줄이는 게 나을 거고, 한번 조정받으면 그때 좀 공격적으로 다시 포지션을 늘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을 보면 까딱까딱 움직이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 채권이 3.9대 정도 육박하면 그때 채권을 매집하고 그 이후 밑단에 있을 땐 채권 매집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채권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무한정 올라갈 수 없고 어느 시점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경기가 수축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도 국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상당히 혼란스럽고 골치가 아픈 시장은 맞습니다.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면 주식 포지션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조종시 매수하고 반등시 매도를 하는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러진 않다, 보수적이고 중장기적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설레발치기보단 주식 포지션보다는 채권이나 혹은 예금이나 뭐 이런 쪽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졌는데 막판에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잡아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